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높여야 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고용이 식어야지만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 있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네. 어떤 방향성이냐면 다른 외국인들보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3배 정도의 비용을 쓰고 가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주 미국의 물가 상승세 둔화 소식에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따라 9월 미국 기준금리도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단정할 수는 없겠죠. 과연 9월 금리 향방은 어떻게 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갖다가 밑돌았는데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근데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또 예상치를 갖다가 약간 상회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 둘이 약간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이게 네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네. 뭐 두 가지 측면을 보셔야 되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과연 동결이냐, 네네네.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네. 궁금해하십니다. 일단 9월 금리 동결 기대감이 높아지는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7월에 CPI 지수가 동월 대비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3.2% 상승을 했는데 네네. 이게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이제 소폭 좀 낮은 수치죠. 그러다 예, 보니까 그렇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잡히고 있다. 네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는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겠다 네, 이런 네, 얘기가 네. 이제 나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일단은 9월은 동결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높여야 될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네. 점에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일단 실업 지표가 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고용률이 아니라 실업이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 실직하신 분들이 좀 네, 네. 늘고 있다. 근데 이게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야. 왜냐하면 워낙 미국의 고용이 탄탄하고 실업률이 이제 3.6% 정도 나오는데 거의 완전 고용 상태거든요. 고용이 너무 탄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보고 나서 고용이 탄탄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뭐 매파적인 발언은 고용 때문에 금리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실업 지표가 2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업하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신규 실업 수당 건수를 봤더니 전주 대비해서 2만 1,000건 늘어났습니다. 한 24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 조금씩 이제 고용이 이제 어느 정도 다운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연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고용이 식어야지만 금리 인하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금리 동결에 대한 이유가 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까지 딱 좋았는데 예. 이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P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전년 대비해서 0.8% 올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는 0.3% 상승을 네. 했고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보다 잘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생산자 물가 지수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먼저 반응하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소비자 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한번 또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게 PPI 지수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네네네. 이건 약간 관망해야 되겠다. 아. 예, 그래서 금리나 시그널이 좀 나아주면 좋겠지만 일단은 그런 희소식은 시장에서의 바라는 희소식은 아마 내년 초반으로 미뤄질 것 같고 일단은 뭐 동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네. 지금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동결을 거의 90% 보고 있어요. 물론 뭐 그렇군요. 예, 시장에 따라서 뭐 네네. 확률은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는 거의 뭐 80-90%는 동결로 지금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연준의 긴축 종료 선언을 전망하고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이제 PPI가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에 한 서너 달 정도 앞으로 선행을 하는 거고. 네. 거기에 또 하나 좀 부정적인 뉴스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은 국제 유가 상승이 8월 물가에 굉장히 네. 부담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모양새인데요. 네. 연준에서도 그래서 시각이 약간 좀 엇갈리고 있는데 네.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유가가 크나큰 영향, 변수로 작용할 네네네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예, 일단 유가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뭐 우리나라의 일상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뭐 석유류 제품 안 쓰는 게 없잖아요. 예, 뭐 필연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 또 차에 기름도 늘 것이고 자연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리게 되는 역할이 일어나고 실제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 때 그다음에 전쟁 이후에 물가가 치솟았던 이유가 사실 국제 유가가 치솟았기 때문에 네. 사실 물가가 강하게 이제 반등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 이게 어느 정도 유가가 잠잠했습니다. 다시 한번 네네. 이제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유가가
뛰고 있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한 달 전만 해도 서부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 60달러 선에서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됐는데 지금 80달러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올랐죠. 그래서 지금 유가가 다시 한번 뛰고 있다 보니까 아마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 시그널 아니면은 뭐 금리 종료, 인상 종료에 대한 시그널은 좀 더 뒤로 미뤄질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과 이란 간에 좀 화해 무드가 잠깐 좀 있는데 이란산 좀 원유가 좀 대폭 풀려가지고 네. 유가가 좀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일단 지난 시간에 8월 지표를 갖다가 확인하고 반응할 것이다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렇다면 9월의 금리 향방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저는 뭐 동결로 보고 있고요. 네네. 당연히 동결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일단 8월 지표는 확실히 확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목소리가 가장 시장에서 원하는 거는 금리 인상 종결이겠죠. 네. 예, 그 종료 선언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네네. 시장에서 가장 반기겠지만 일단 그럴 가능성은 좀 더 뒤로 미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일단 동결할 것을 보고 있는데 일단 연준이 이제 9월 20일 날 열립니다. 연준 FOMC가 열리게 되고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전이죠. 8월 24일에 금통위가 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달 24일인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가장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금통위에서 과연 어떻게 금리 결정을 할지 이것도 중요하고 또 이제 9월에 있을 이제 FOMC 회의에서 어떻게 할지도 중요한데 일단 지표를 제가 저번 시간에 확인해야 된다. 네. 분명히 관망할 거다라고 봤는데 지금 그대로 좀 가고 있는 네. 것 같아요. PPI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네. 지표를 좀 더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15일에 현지 시간으로 15일에 발표되는 이제 소매 판매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본다 그러면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소매 부분이. 근데 이제 소매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죠. 과연 어떻게 나올지. 지금 시장에서는 지난달보다 0.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6월달 같은 경우에가 0.2%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매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일단 연착륙이에요. 소프트 랜딩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미국은. 그게 부럽다라는 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물가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 좋아요. 이게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경기를 죽여서 물가를 잡으려고 이제 연준에서 노력을 한 건데 경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물가도 잡아가는 이런 정말로 연준에서 원하는 소프트 랜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렇게 소매까지도 이제 반등세로 일어난다라고 본다 그러면 더더욱 이제 연착륙 상황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매가 좀 더 늘어나는 이유는 역시나 또 고용이 받쳐주기 때문에 네, 예. 소비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근데 역설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종결 이거는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네라고 또 반대로 보면 또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관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16일에는 이제 7월 FOMC 그러니까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되죠. 이게 의사록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것도 이제는 뭐 관심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FOMC 의사록을 또 토대로 해서 아마 시장에서는 좀 읽혀나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요즘 좀 반도체주들이 미국 반도체주들이 좀 급락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영향도 조금 있다라고 보는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인 AI, 뭐 반도체,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 투자 제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미국은 투자 제한 조치를 갖다가 단행했고 네. 중국이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거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죠. 예, 예. 네, 일단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서명을 했죠. 뭐에 서명을 했냐면 첨단 기술 분야 투자 대응 행정 명령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분야라 본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반도체라든지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중국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미국이 이제 심사를 받아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중국 기업이 이런 산업을 하는데 매출이 50% 이상 나오는 기업이에요. 그럼 여기에 만약에 미국 자본을 투자하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는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부에 심사를 받아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실상 이제 규제하는 법안이고 사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민간 투자가 중국 쪽으로 흐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의 입장은 돈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줄을 이제 끊겠다라는 거고 그러한 이유로 본다 그러면 정치적인 좀 아젠다가 있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중국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게 국방력 증진에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선.
미국 입장에서 안보 위협이 와요. 그래서 기술 투자를 못하게끔 이제 끊어내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이제 방안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평가는 지금 외신이나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중국과의 대립을 더 확대시키는, 그러니까 전선이 이제 확대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미중 마찰이 더 심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중국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쇄 정책이 어느 정도 효력을 미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 불똥이 튀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걱정거리인데 일단 정부는 국내 업계에 의한 제한적일 거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그렇죠. 뭐 제한적이죠. 왜냐하면 네. 직접적인 중국에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지금 딱 그 위험 국가로 치었던 게 중국, 그다음에 마카오, 그다음에 홍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럼 우리나라 이제 포함되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서 중국을 직접적으로 콕 집어서 이제는 자본을 끊어내는 정책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항상 그랬죠. 그리고 항상 칩스법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 동참하라 이거예요, 자꾸. 네, 그렇죠. 이게 압박이 너무 들어오니까 네. 뭐 심지어 저는 저번에 깜짝 놀랐던 게 이제 미국 의회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콕 집어서 삼성을 콕 집어서 우리랑 동참해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들어가는 자본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못하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국이 중국인데 네네. 이번에서 압박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향후에 이제 지켜보셔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는 경제계에서 또한 증권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갖고 있는 게 중국이 이제 단체 관광객도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네네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왜 들어오느냐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네. 지난 정부 때 그렇게 구애를 했는데도 하나님 안 풀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주기도 많이 주고 많이 막 좀 하나님 풀어달라고 했는데 안 풀어줬는데 너무 생뚱맞은 거예요. 네. 갑자기 푸는 겁니다. 그 이유를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중국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네. 지금 디플레이션 상태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전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라 보시면 네. 되겠는데 부동산 같은 시장이 지금 뭐 비구이 위안이죠. 한마디로 이 비구이 위안이 뭐 지금 부동산 업체에서 5위 정도 하는 네. 기업인데 이게 지금 디폴트 상태에 갈 네.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럼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뭐 연쇄 도미노처럼 이제 무너지겠죠. 네. 지금 중국 경제 GDP의 25%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무너지면 중국 경제도 마찬가지로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성장률도 둔화 상태고 중국이 지금 이렇게 디플레이션 상태로 가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압박 정세가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나왔던 이런 그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수출 아니면 자본의 통제 네. 이것도 엄청난 전 효력을 미칠 거라 보고 네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지능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 입장에서는 소비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와 관련된 종목을 투자하실 때는 중국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중국은 소비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지금 돈을 안 써요. 네. 일본처럼 저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있습니다. 소비가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중국이 선택했던 거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대한 한한령을 풀어주는 겁니다. 뭐 단체 관광객들 풀어주면서 네. 돈 쓰라는 분위기, 네. 돈을 쓰는 분위기를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갑작스럽게 단체 관광객이 풀렸고 그게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으로 봤을 때 네. 한학력이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거 믿을 수 없다 중국. 네. 근데 중국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시장 역학적으로 본다 그러면 네. 얘네는 지금 중국은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당분간은 분명히 네. 중국에 대한 단체 관광객들이 꽤나 많이 우리나라에 이제는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점들도 이제 같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 충분히 뭐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사실 그 중국이 단체 관광객을 막으면서 사실은 항공사들이 중국 항공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엄청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인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항공사를 갖다가 살리기 위한 목적도 일부가 있다. 네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요.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6년) 만에 재개됐죠. 중국 단체 관광 소식에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의 규모가 사드 이전 수준을 회복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 이슈와 함께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성 비전경제연구소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네. 이번 주 증시 상황 먼저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뭐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조금 더 흐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증시가 생각보다 좋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증시를 이끌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무래도 이제 주도주인 성장주, 특히나 반도체 IT, 엔비디아였는데 엔비디아 기업의 주가가 최근에 연일 지금 조정의 폭이 깊어지다 보니까 글로벌 3대 지수 모두 지금 상승보다는 약세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시장 또한 외국인의 선물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환율 시장에서 이 환율단이 1,300원 이하로 내려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좀 윗가격대에 머무르다 보니까 외국인의 현물 매수세도 지금 굉장히 흐지부지한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지수도 조금 약할 뿐더러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다라는 것은 결국 반도체 IT를 안 사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도 업종이 없는 상황 속에 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조금은 더 극심화되고 있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광 관련해서 지난주에는 화장품, 면세점, 호텔 등의 관련주들이 눈에 띄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관련주들 계속 뭐 눈여겨봐도 좋을까요? 일단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네네. 어떤 방향성이냐면 이번 뉴스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북미라든지 유럽 그리고 일본 시장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코스메카 코리아 혹은 잉그루드랩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에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은 진짜 바닥이 어딘가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조정이 깊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뉴스를 필두로 그동안에 상승했던 기업들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 좀 깊었던 조정이 깊었던 종목군들은 오히려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는 이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러분들이 화장품주들을 좀 보실 때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쪽을 보시는 게 지금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면세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 화장품보다 면세를 조금 더 이제 좋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시대가 우리가 중국 제품 사고 싶으면 중국에 안 가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살 수 있는 시대잖아요. 반대로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K뷰티, K화장품 좋아한다면 예전처럼 그렇게 사랑을 했다면 우리나라에 오지 않고서도 사실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사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보다는 이 K뷰티의 화장품의 인기도가 조금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과연 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6년 전과 동일하게 화장품 제품들을 많이 사갈까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를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의 반면에 저는 이 면세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상장 기업들 중에 면세하면 크게 이제 호텔신라가 하나 또 차지하고 있고 또 한쪽은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하는 기업.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 글로벌 텍스프리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어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전 면세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항에 지금 들어가 있는 면세점을 이제 사전 면세점이라고 하고 일단 그 외에 그러니까 밖에 우리가 이제 관광을 하다가 볼 수 있는 면세점이 이제 사후 면세점인데 일단 사후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공항에 도착해서 수수료라든지 이러한 세금을 다 처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글로벌 텍스프리이기 때문에 굳이 화장품을 안 사고 다른 제품을 사더라도 이 글로벌 텍스프리를 이용하는 사용자 수는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지금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다른 외국인들보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3배 정도의 비용을 쓰고 가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면 화장품주들은 예전만큼 잘 팔릴지 말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되나 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에는 오기만 한다면 이들에게는 이 기업에게는 굉장히 또 한번 실적을 크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면세 쪽을 보실 때는 글로벌 텍스프리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꼭 보십사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또 마지막으로 항공주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도 많고 굉장히 탈도 많은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2분기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적 발표에 의해 주가가 좀 많이 밀렸었고 그리고 또 유가가 생각보다 지금 강하게 올라오고 있어서 과연 항공주들의 주가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3분기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 굉장히 큰 성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바운딩이라고는
인바운딩하고는 크게 사실은 상관은 없지만 우리나라 또 국민들이 올해 제주도보다도 일본을 또 많이 놀러 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고 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유료 할증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뭐 손해를 볼 리는 없기에 3분기 실적은 충분히 LCC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LCC 하면 또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업이 좋을까요?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원픽으로는 티웨이 항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번에 합병을 하면서 독과점 이슈가 있었거든요. 예. 그것을 좀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티웨이 항공에게 너네들 항공함을 한번 사업해보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또 제의가 있었다라고 해요. 특히나 이제 티웨이 항공은 전용 항공화물 여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공화물 쪽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 만약에 이 제의가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다른 LCC,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보다는 더 유니크한 그러한 또 사업부를 가져가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LCC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이 안 좋고 티웨이 항공이 좋다라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다른 기업도 좋지만 티웨이 항공의 특색을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합병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사실은 저 외국에서의 그렇죠. 어떤 반독점. 맞아요. 뭐 그거에 일단 문제가 있으니까 프라임 노선을 갖다가 일부 포기한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혜택을 갖다가 LCC들이 받을 수도 있겠죠. 네. 예, 예. 그럼 지난 시간 언급해 주신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죠. 예. 뭐 두산, 그다음에 신데카바이보, 네. 그다음에 하이로닉 말씀 주셨는데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매수하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일단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호가 물량이 조금 얇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시세가 한번 크게 좀 움직이긴 했는데 네.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관심 있게 보시는 AI 신약 플랫폼 이쪽에 이제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제 이야기에 제 지난 영상에 공감을 좀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는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있을 때 충분히 계속해서 공략하는 거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이로닉은요. 여전히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조금 지금 당장 사자니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 해당 섹터의 대장이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 비올, 원텍 이런 기업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안 올랐던 이유는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드려보자면 판매 가격을 좀 낮췄죠. 시장을 침투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 상반기에는 조금은 악재로 작용했는데 막상 실적 까보니까 잘 팔았습니다. 잘 팔았기 때문에 이제 후순위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모품 매출 비중으로 하이로닉의 실적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산은 제가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드렸죠.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와 또 연결고리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두산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결 자회사들 두산 밥켓, 두산 에너빌리티 여러분들이 실적 잘 내고 있고 돈 잘 벌고 있다는 것을 이미 확인을 하고 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들 기업 여전히 문제 없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해 보면 좋을 관심 종목 꼽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당뇨 비만 쪽을 한번 보시면서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올랐었거든요. 급격하게 오르면 다시 한번 오르기 전에 기간적으로 가격적으로 잠시 조정이 있습니다. 그 조정을 한번 이용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동아 ST라고 하는 기업을 한 번 더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 자,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일리가 만드는 이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라일리는 GLP-1이라는 수용체 하나로 만드는 단일 기전. 그리고 이 일라일리는 GLP-1에 플러스 알파를 붙인 복합 기전의 이제 이 비만 당뇨 치료제를 만드는데 그것을 그대로 우리나라 시장에 가져와 보면 이 노보노디스크와 유사한 것이 한미그룹주 그리고 일라일리와 유사한 쪽이 동아ST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비만 당뇨 치료제가 미국뿐만이 아니고 사실 말씀드리는 저도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만약 이게 시장에
정말로 이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수요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제약바이오를 보실 때 최근에 이제 많이 올라오는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기준을 잡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제약바이오는 비만 당뇨가 가장 좀 대세 섹터일 가능성이 높으니 이쪽을 바라보자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특히 이제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리는 기술력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임상 스케줄이 정말 타이트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준비하면서 나올 뉴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술력적으로 인정받은 그러한 기업이기에 저는 제약바이오 보시려면 이 동아ST라는 기업도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정보들 잘 참고하셔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